저는 2026년 말 정도에는 하지 않을까.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타격을 받을 거예요. 하나 더 하겠다, 추가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들이 예. 이제 요새는 전세대출 DSR하고 예. 정책대출 DSR하고 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추가 규제는 좀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둘 다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네. 그 보고를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보고를 이재명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고 아마 이제 그 청와대하고 이제 말을 맞춘 다음에 보고서 자체가 나오겠죠. 국정기획위원회는 뭐냐 그러면 인수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료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반영되거나 모든 게 다 반영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최근에 이제 언론 기사들을 보면 그게 이제 다 반영된다는 듯이 언론 기사들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요. 국정기획위원회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예전에 인수위원회하고 뭔가 다른 느낌이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나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지만 인수위원회에서 나왔던 것이 모두 다 반영된 경우보다는 반영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네, 그러니까 뭔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도 많으니까요. 그걸 너무 걱정스럽게 바라보실 필요는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대신에 이제 말씀하셨던 정책대출이하고 전세대출. 어쨌든 이재명 정부는 이제 대출을 계속 그 규제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대출만 규제하면 뭐 세금이나 이런 거 안 하더라도 집값은 잡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계속 쓸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대출 중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DSR에 적용이 안 되는 대출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전세 대출, 그다음에 정책 대출, 뭐 그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포함시킬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정책 대출은 제가 볼 때 빠른 시일 내에 넣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세 대출은 조금 더 지켜보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전세 대출도 27년이 되기 전에는 아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과 같이 좀 안정돼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전세 대출까지 빠르게 DSR에 넣는 거는 정권 차원에서 되게 부담이거든요. 지금 이제 금융위원회는 뭐 청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생각은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요번에 그 김연덕 의원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전세 대출을 DSR에 넣는 건 안 된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충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장관을 임명했는데 장관에 반하는 정책을 지금 바로 시행하기는 좀 부담일 거예요. 그럼 전세 대출을 DSR에 넣기 위해서는 뭔가 그래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명분은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올해 저희가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매매 가격이 한 4, 5% 올랐을 거예요. 그건 전세 가격이 1%대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4분의 1 수준에 밖에 안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 전세 대출 규제를 한다는 거는 정권 차원에서 되게 부담이죠. 왜냐하면 전세 대출은 서민 대출이잖아요. 그리고 실수요자들 대출인데 이걸 막는 게 과연 맞느냐? 이 이야기 막는 건 아닌데 어쨌든 DSR에 넣는다는 것 자체는 한도는 줄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전세집으로 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과연 좋은 거냐라는 걸 내부에서 이제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국토부 장관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넣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2027년이 저는 전세 피크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2023년도에 역전세가 가장 심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4년이 지나고 나면 그죠? 네, 2027년이 저는 피크라고 보거든요. 근데 뭐 피크의 움직임이 2026년부터 아마 있을 거예요. 내년부터 그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이제 월세로 돌아가던 한이 있더라도 계속 오를 거예요. 오르면서 이제 부담스럽게 이제 오르면서 전세집 없어서 뭐 전세 난민 옛날에도 나왔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면 정권 차원에서 이제 부담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전세대출 규제를 하는 것이 괜찮은 거죠, 또. 그래서 전세대출 규제를 하면 전세 가격이 오르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또 매매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026년 말 정도에는 하지 않을까. 근데 그전에도 전세대출이 빨리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전세 가격이 오르는 순간에 아마 전세대출 규제는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거를 이제 바로 안 하고 이제 이자만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금까지 다 집어넣을 수 있고요. 1, 2, 3단계로? 네, 그렇게 3단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단계가 이제 이자를 넣는 거고요. 2단계는 이제 원금까지 넣는 거고요. 3단계는 한도를 설정하는 거죠. 담보대출 그 매매에 대해서는 6억 줬으니까 전세는 한 3, 4억 주면 되겠네. 이래서 한도를 딱 설정해 버리는 거죠. 이건 엄청나게 강력한 규제예요. 3억. 네, 3억 이렇게 규제를 해버렸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타격을 받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쓸 수 있느냐? 저는 아직 쓰기에는 좀 부담된다. 근데 정권 말기에 가면 쓸 수밖에 없을 거다. 다가올 미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2027년이라고. 3년이니까요.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2년 지나면 전세 가격이 굉장히 불안해질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고 그래도 어느 순간 되면 전세 가격은 실소유이기 때문에 이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게 뭐 그런 규제를 하면 규제하기 전에 확 오르거든요. 또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올려놔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말 생각하기 싫은 갱신권을 한 번 더 쓴다든지. 투투투. 그러니까 투투투 해서 6년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해 준다. 이걸 또 할 수도 있죠. 와.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게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고 그게 아무리 월세로 전환한다 해도 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피크는 2027년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23년도에 역전세가 났기 때문에 23년도에 전세를 들어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굉장히 낮았어요. 한 5억 정도인데 지금 전세 가격이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되면 10억 정도 될 거예요. 전세 가격이. 한 2배는 올랐을 거예요. 최소. 지금 한 1.5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2배 정도 오르는 상태에서 이 친구는 이제 전세도 못 가고 매매도 못 가고. 그럼 갈 곳은? 갈 곳은 없어요. 월세로 가는 수밖에 없죠. 단 하나. 네. 월세. 월세로 가는 거죠. 월세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월세 가격이 오르든 말든 민주당은 어쨌든 월세를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전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명확하니까 그게 맞춰가지고 우리가 포지셔닝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민주당은 전세는 싫어해요. 그리고 그럴까요?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저번에도 비슷한 말씀드렸지만 전세에서 매매로 넘어가는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전세는 대출을 다 받아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자기 자금으로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내가 5억 전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집값이 자꾸 올라요.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 안 쓰고 그냥 집을 사버리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작년에도 꽤 올랐고 올해도 이제 그렇게 해서 무주택자가 매매로 넘어가신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근데 그걸 이제 못하게 하면 전세에서 매매로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월세에서 매매로 넘어가는 거는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저희가 계산해보면. 월세는 어차피 보증금이 낮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상적인 월세는 뭐 1억에 몇백 뭐 이런 수준이니까 그걸 나머지를 다 모아가지고 하기는 부담되고요. 그래서 월세에서 매매로 넘어가는 비율은 10%밖에 안 되고 전세에서 매매로 넘어가는 비율은 50%니까 어쨌든 서민들이 집 사는 거는 싫어하거든요. 부동산은 다 싫어해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우파가 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내가 뭘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파가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강남 좌파라 그래서 아주 특이한 놈들이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걸 제외하고 제 친구 중에도 자산이 엄청나게 많고 맨날 부동산 투기하고 이러는 놈도 있는데요. 네. 좌파예요. 희한하다. 희한해요. 그러니까 물어보셨어요? 안 물어봐요. 상대를 안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요. 그러니까 좌파가 있다니까요. 특이하게. 그럼 막 부동산 투기도 해요. 진정한 좌파는 월세 살면서 그죠. 그냥 주식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놈들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좀 특이하죠. 특이한데. 근데 있기는 하니까 뭐 답답하지만 어떻게 할 거예요. 답답하지만. 네, 답답하지만 전혀 자기 성향이 아닌데 돈 버는 건 또 우파적인 사고를 가지고 돈을 버는 친구들이 있어요. 희한하네요. 예, 그러니까 특이한데 뭐 어쨌든 있으니까요. 예, 근데 대부분은 이제 우파가 되면 그러니까 집을 사면 그죠. 그리고 내가 가진 게 많아지면 우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싫어하죠, 당연히. 서민의 내 집 마련을 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민의 내 집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정책금융은 정말 막아서는 안 되는데요. 정책금융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수도권에도 적용했지만 지방에도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제가 볼 때 기본소득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저기서 빼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주거복지인데 정책금융을 거의 20%를 떨어뜨렸거든요. 그냥 4억 빌려주는 걸 3억 2천만 빌려주는 게 그럼 못 사요, 집을. 네, 소민들이 그게 돈이 어디 있어요? 8천만 원, 이게 뭐 우리가 마용성 가는 사람들은 8천만 원 어디든지 막 끌어모아요. 아니면 뭐 자기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그저 때려가지고 뭔가 해가지고라도 넘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금력이 떨어지는 분들, 뭐 소득이 떨어지는 분들이 8천만 원을 모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빌릴 수도 없고 전 재산이 8천만 원이 안 되는 분도 많은데요. 그래서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런 정책금융 같은 경우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데요. 이걸 막았다는 것 자체는 뭐 그 정권의 성향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서민들 집 사는 것도 난 싫어. 네. 서민들 집 사는 것도 난 싫어. 전세도 싫어. 월세로 가. 그냥. 월세로 계속 살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본소득 같은 거 주고 이러면 되게 좋아하겠죠. 그래서 그런 성향이 정권 초기에 너무 극명하게 드러내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 민주당 정부에서 그죠? 네. 어떤 정책 의도를 가지고 그죠? 우리가 할 거냐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부동산은 일단 싫은 거예요. 그죠? 부동산은 일단 싫은 거예요. 진짜 싫어하는 거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으로 좀 가는 거는 원하는데 부동산은 너무 싫어한다. 지방 부동산에 가는 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서민에서 중산층으로 되는 것도 싫어하는 것 같고 전세 임대차도 싫어하고 그렇지만 이제 실거주 강화한 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대책이었다. 왜냐하면 이게 전세가를 폭등시킬 수 있거든요. 매물이 지금 전세 임대차 매물이 서울은 2만 건 정도 될 거예요.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매매 거래보다 전세 거래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매매는 지금 7만 건이 넘거든요. 물량이. 매매도 매물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전세 매물 줄어든 게 비하면 매매 매물은 많이 있습니다. 매매 거래가 전세 거래의 2~3배 되는데 매물이 7만 건 정도, 7만 5천 건 정도 되고 전세는 2만 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나마 집주인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월세로 가니까 전세 가격 상승률이 낮은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데요. 전세 가격은 되게 지금 불안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이 전세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오로지 그 강남 매매가에 대한 때려잡자, 뭐 규제 이런 얘기들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전세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그 데이터만 보니까 데이터 보면 굉장히 안정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국 부동산은 자료를 보더라도 네. 서울이 한 4~5% 정도 올랐는데요. 네. 전세는 1%대밖에 안 올랐거든요. 본인들 생각으로는 굉장히 안정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월세는 뭐 월세 오르는 걸 어떡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월세를 잡을 수가 있나요? 월세는 정말 잡기 힘들지 않나? 예. 월세 공제를 안 해주면 되나? 뭐 어쨌든 월세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같이. 지금 사실은 어디 집값 상한제 비슷하게 6억으로 묶듯이 그죠? 네. 전세 대출 묶듯이 월세도 할 수 있는데 월세는 어차피 5%로 돼가지고 상한제를 하고 있지 않나? 예, 계약갱신 청구권 할 때 그걸 또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계속 늘리는 게 월세 상한제겠죠. 전월세 상한제겠죠. 네. 할 수는 있겠지만 하면 언젠가는 그게 다른 방향으로 튀어나오니까요. 그게 좋은 건 아니죠. 문제 없으면 되나? 다음 정권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죠? 다음 정권 포기하는 모양이죠. 지금 전세나 월세의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입법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계속 비슷한 정책을 쓰면 언젠가는 이제 문제가 되죠. 뭐 요번에 이제 김윤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서민 임대차 시장에 기여했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걸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죠. 제초안이나 이런 것도 시행도 안 했는데 뭐 자꾸 뭐라 그러냐 이런 이야기 한 번은 거둘 거는 것 같아요.